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변두리 마을에 박돌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손재주도 없고 글 공부도 하지 않았으며 농사에도 소질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남다른 재주가 있었으니 그것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능력이었다. 그는 눈치가 빠르고 말솜씨가 뛰어나 돈 있는 상인에게는 허리를 굽히고 벼슬아치 앞에서는 입에 꿀을 바른 듯 아첨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두고 겉만 번지르르한 빈 자루라고 비웃었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든 한몫 잡아 부귀영화를 누려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만난 한 떠돌이 장사치가 돌쇠를 힐끗 보더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네가 바로 그 박돌쇠인가? 듣자 하니 어른을 공경할 줄 안다던데 자네에게 딱 맞는 일이 하나 있네. 돌쇠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장사치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울 장안 안쪽에 사는 양반 부부가 있는데 몇 해 전 외아들이 행방불명된 뒤로 자식 걱정에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네.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아 곁에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자네가 그 집 양자가 된다면 집이며 재산이며 모두 자네 차지가 될 수 있어. 들리는 말로는 돈이 수백냥, 기와집도 있다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돌쇠의 눈빛이 번쩍였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인생이 단숨에 뒤바뀔 기회였다. 그분들이 돈만 주신다면야 아버지라 부르든 조상님이라 부르든 다 좋지요. 어서 데려다 주십시오. 장사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다. 내일 새벽에 함께 가세. 자네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르네. 이튿날 돌쇠는 장사치를 따라 기와집이 줄지어 선 도성 안쪽으로 들어섰다. 멀리서 바라본 그 집은 그야말로 부잣집이었다. 반짝이는 기와 지붕 아래 널찍한 마당이 있고 오랜 세월을 견딘 석류나무가 붉은 열매를 매달고 있었다. 문 앞에는 종이 서 있었고 안에서는 고기와 국물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자네가 그 청년인가? 하며 반겨 나온 이는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양반 어른이었다. 그의 아내도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다가와 돌쇠의 손을 붙잡았다. 이 얼굴 좀 보세요, 여보. 잃어버린 우리 아들 별이와 너무 닮았지 않소?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 틀림없구려. 그 말에 돌쇠는 슬그머니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굽혔다. 아버님, 어머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너는 우리 아들이니라. 두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돌쇠를 끌어안았다. 그날 저녁 양반 부부는 돌쇠를 위해 닭백숙과 좋은 술을 내오고 비단 옷과 갓 그리고 신발까지 마련해 주었다. 돌쇠는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고운 옷에 온몸이 근질근질하면서도 기분이 하늘을 나는 듯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별이었지. 너도 이제 별이라 부르자꾸나. 이름을 바꿔 박별이라 하는 건 어떠냐? 예,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노부인은 돌쇠에게 진짜 아들의 초상화를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초상화 속 인물은 돌쇠와 참으로 닮아 있었다. 눈매며 입매, 턱선까지 마치 피를 나눈 형제 같았다. 보았느냐? 하늘이 점지한 인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들은 돌쇠는 더욱 들떴다. 하늘도 내 편이구나. 이제 내 인생도 꽃피겠구나. 속으로 되뇌며 그는 날마다 흥에 겨워 지냈다. 그날 밤 돌쇠는 초라한 초가집 다락방에서 쪼그려 자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기와집 온돌방에 누워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하, 내가 드디어 귀한 집안 자식이 되었구나. 이제 나도 돈 걱정 없는 양반 자식이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꿈 뒤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운명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그날 이후로 박돌쇠의 인생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르던 돌쇠라는 이름 대신 그는 이제 양반댁의 귀한 자식 박별이라 불렸다. 기와집에서 눈을 뜨면 따뜻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몸에 맞는 비단 옷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종들은 그의 눈빛만 보고도 움직였고 장터를 나서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어제까지 땅바닥을 헤매던 사내가 하루아침에 양반가의 자제가 된 것이다. 돌쇠는 그 달콤한 변화를 한껏 즐기며 매일을 호의호식으로 채웠다. 양반 부부는 돌쇠를 더욱 끔찍이 아꼈다. 마치 몇 해 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듯 눈을 떼지 못했다. 별아, 오늘은 장터에 나가 마음껏 사고 싶은 것을 골라오너라. 별아, 사람은 옷이 날개니라. 저작거리에서 가장 비싼 옷감을 골라주마. 그 말대로 그는 장터에서 값비싼 옷감을 고르고 서책을 사들고 돌아왔다. 종종 저녁상에는 장터에서 손에 넣은 기이한 과일이나 남쪽에서 올라온 귀한 술이 올랐다. 돌쇠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다. 어느 날 저녁, 양반 어른이 잔을 들고 말했다. 별아, 이제 너는 우리 집의 기둥이다. 사실 우리가 남쪽 고을에서 동업으로 운영하는 상회가 있는데 때가 되면 너를 그곳에 대행수로 앉힐 생각이다. 장부를 살피고 사람을 거느리는 법을 익혀두거라. 그 말을 들은 돌쇠의 가슴이 뛰었다. 대행수라니, 그게 곧 큰 돈과 권력 아닌가.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를 줄이야. 그는 자신이 이미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다. 며칠 뒤 양반 부부는 남쪽 고을로 내려가 상회 일을 살펴야 한다며 집을 비웠다. 별아, 며칠만 집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 일이 마무리되면 곧 돌아와 기쁜 소식을 전하마. 그들은 떠나기 전 돌쇠에게 몇 냥의 돈과 새로 맞춘 옷을 남겨주었다. 돌쇠는 문 앞까지 나가 큰절을 하며 그들을 배웅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시면 효성다한 아들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은 조용했다. 처음엔 낯선 고요함이 어색했지만 곧 돌쇠는 그것마저 즐기기 시작했다. 낮이면 사랑채에서 낮잠을 자고 밤이면 술을 들이켜며 스스로를 장차 대행수가 될 사내라 부르곤 했다. 초라했던 과거는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그의 마음은 오직 다가올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었다. 하하, 곧 남쪽 상회의 대행수라. 이제 내가 부자 양반 대열에 서는 날이 머지않았구나. 돌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술잔을 비웠다. 그의 눈앞에는 금은보화와 넓은 전답이 펼쳐지는 꿈 같은 미래가 그려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어느 날 밤 달이 구름에 가려 골목이 어둑해진 시각이었다. 돌쇠가 방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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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갑작스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종도 없는 밤이었고 찾아올 이도 없을 시간이었다. 돌쇠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것은 거친 눈빛을 한 사내들이었다. 두세 명쯤 되어 보였고 그중 한 명은 손에 번뜩이는 칼을 들고 있었다. 너 별이라 하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놈이 바로 너다. 그들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말씀이요, 저는. 돌쇠가 말을 잇기도 전에 사내 하나가 다가와 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감히 빚을 떼먹고 도망쳐?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여기서 끝이야. 돌쇠는 숨이 막힐 듯 당황했다. 무슨 빚인지 알 턱이 없었다. 저는 빚 같은 건 진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 듯했다. 사내는 그의 뺨을 후려쳤고 뒤따른 자들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와 서랍과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다. 비단 옷이며 귀한 물건들이 삽시간에 자취를 감췄다. 이런 건 필요 없고 돈은 어디 있어?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그런 일도 모릅니다. 돌쇠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사내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좋아, 마지막 기회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칼이 네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칼끝이 그의 가슴팍을 향해 다가왔다. 돌쇠의 온몸은 떨렸고 입술은 마른 흙처럼 갈라졌다. 그 순간 돌쇠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이 너무도 순조로웠다는 것을,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자신이 춤추고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미 늦은 후에였다. 칼끝이 점점 돌쇠의 가슴을 향해 다가왔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제발 오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내들의 눈빛에는 이미 자비란 없었다. 입 다물어라, 이 빚쟁이 자식아. 그 순간 날선 칼끝이 번쩍이며 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돌쇠는 한 번 비명을 지르려다 피를 토하며 주저앉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한심하고 허망한 것이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꼴을... 잠시 뒤 사내들은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을 챙겨 급히 떠났다. 초라하게 널브러진 돌쇠의 몸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서히 식어갔다. 한때 기와집의 주인이 된 듯 꿈을 꾸던 사내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며칠 뒤 양반 부부가 남쪽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집안을 가득 메운 것은 웃음도 환영도 아닌 피비린내였다.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돌쇠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깊고 치명적인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세상에 어쩌다 이런 일이. 노부인이 흐느꼈다. 그러나 그 눈물에는 진심보다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노인은 곧 자세를 고쳐 앉고 조용히 말했다. 병으로 쓰러진 것이라 하자. 괜한 일로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들은 그날 바로 돌쇠의 시신을 수습해 다음 날 아침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집을 팔아 먼 곳으로 떠났다. 이웃들이 이상히 여겼지만 부부는 아들이 갑작스레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돌쇠의 이름도 사람들의 입에서 조금씩 사라져갔다. 그런데 반년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 이웃이 남쪽 해안가 도시로 장사를 다녀오던 길에 낯익은 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찻집 안에서 웃으며 차를 마시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그 양반 부부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돌쇠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단정하고 기품 있어 보였으나 분명히 그들 부부의 친아들 별이었다. 이상하군. 별이는 죽지 않았던가? 아니, 죽은 건 박별이라 불리던 그 청년이었지. 이웃은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곧장 관아에 달려가 그날 본 일을 고하였다. 수사의 손길이 닿자 감춰졌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사실 양반 부부의 외아들 별이는 몇 해 전부터 도박판을 전전하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칼과 몽둥기를 들고 협박을 일삼는 무서운 패거리들이었고 돈을 갚지 않으면 목숨으로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를 먼 곳으로 피신시켰지만 언제까지나 숨어 지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기막힌 꾀를 내었다. 아들과 닮은 자를 찾아 그 자를 미끼로 삼자. 패거리들이 찾아와도 다른 자를 죽이면 아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눈에 띈 이가 바로 박돌쇠였다. 입이 발린 청년, 돈에 약한 청년, 게다가 놀라우리만큼 아들과 닮아 있었으니 이보다 더 알맞은 희생양은 없었다. 부부는 박돌쇠를 유인해 양자로 삼고 옷을 입히고 이름까지 바꿔주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준비된 뒤 집을 비운 척하며 패거리들이 찾아오도록 판을 깔아놓았다. 그들은 끝까지 직접적인 손을 대지 않았다. 칼을 든 자들이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돌쇠에게 단 한마디의 경고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렀다. 패거리들은 박돌쇠를 진짜 별이라 믿고 죽였고 친아들 별이는 남쪽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새 삶을 이어갔다. 양반 부부도 재산을 챙겨 아들과 함께 도망쳤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아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들의 죄는 낱낱이 드러났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욕심 많은 사내는 남의 욕심에 희생되고 자식을 살리려 한 부모는 결국 죄인의 자리에 섰구나. 관에서는 그들을 잡아들여 법의 심판대에 세웠고 박돌쇠의 억울한 죽음은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돌쇠를 어리석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부부의 잔혹함을 저주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 가지 교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의 욕심을 좇아 자신의 영혼을 팔면 언젠가 그 욕심에 삼켜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타이르곤 했다. 부귀를 쉽게 얻으려 하지 말거라. 욕심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끝에는 독이 숨어 있으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